저는 도자기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지방대 도예과를 졸업한 후 작은 공방에서 혼자 작업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돈은 없었지만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도자기 하나하나에는 제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처음 알아봐준 사람이 강미선이었어요. 미선은 어느 날 갑자기 제 공방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물레 위에서 찻잔을 빚고 있었는데 미선이 제 작품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정말 아름다워요. 이 안에서 뭔가 살아 숨쉬는 게 느껴져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제 작품을 진심으로 칭찬해준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미선은 그날부터 자주 공방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작품 감상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미선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의 사람이었어요. 인간 문화재로 불리는 유명 도예가 강도영의 외동딸이었거든요. 저는 강도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전통 도예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선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무명 도예가가 그런 거장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선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강도영을 처음 만난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산 하나를 깎아 만든 거대한 공방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공방 곳곳에는 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각이 보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자네가 미선이가 말하던 그 젊은 도예가군. 강도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온화했어요. 저는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인사도 못했죠. 목이 마르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작품 좀 보여주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찻잔을 꺼냈습니다. 그 찻잔은 제가 몇 달간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이었어요. 강도영은 그것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 참. 자네 도자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내 옛 스승의 흔적이 느껴지는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도영은 계속해서 제 작품을 극찬했어요. 찻잔의 곡선을 따라가며 감탄했고 유약의 색깔과 질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젊은이를 만나니 기쁘네.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거장이 저를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미선과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도영은 혼수며 예식장이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강도영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자네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쌓아온 기술을 모두 전수해주겠네. 결혼식 날 강도영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존경하는 스승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도예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저는 그들 앞에서 강도영의 사위로 소개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무명의 젊은 도예가가 갑자기 명가의 사위가 되었으니까요. 신혼 첫날 밤 미선은 제 품에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돼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장인어른께 기술을 배워 훌륭한 도예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미선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완벽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강도영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미선의 차가운 본성을 말이에요. 저는 그저 순진한 양처럼 늑대의 입속으로 걸어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결혼 후 며칠간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강도영은 저를 자신의 공방으로 데려가 직접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기분이었죠. 공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최고급 장비들이 즐비했고 온갖 귀한 흙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도예의 성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강도영은 저를 공방으로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앞으로 작업할 곳이네.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보게.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공방을 둘러봤어요.
천장이 높은 작업실에는 수십 대의 물레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각종 도구들이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마실로 들어가니 대형 가마 여러 개가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작은 전기 가마와는 차원이 달랐죠. 이 모든 게 정말 제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강도영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연하지. 자네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것이 곧 자네 것이네. 첫날부터 강도영은 저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흙깨기나 도구 정리 같은 기본 작업부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저에게는 곧바로 핵심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네 실력이면 기초는 건너뛰어도 되겠네. 바로 고급 기법부터 배워보자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 실력을 이렇게 인정해 주다니요. 강도영은 직접 물레 앞에 앉아 시연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마술 같았습니다. 평범한 흙덩어리가 순식간에 우아한 꽃병으로 변해갔죠. 자네도 한번 해보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좋은 흙이었어요. 부드럽고 찰기가 있어서 제 손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강도영이 방금 보여준 기법을 따라해봤어요. 오호, 정말 놀랍군. 한 번에 이 정도로 만들어내다니. 강도영의 칭찬에 저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작업하면서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정받으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강도영은 저에게 온갖 비법을 전수해 주었어요. 유약 조합의 비밀, 온도 조절의 노하우, 형태를 잡는 특별한 손기술까지. 제가 평생 배우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죠. 이 기법은 내가 30년간 연구해서 터득한 거야. 자네에게만 알려주는 특별한 기술이네. 저는 그런 귀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미선에게 그날 배운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장인어른께서 청자유약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 온도를 정확히 1250도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미선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요. 주말이면 강도영은 저희 부부를 데리고 유명 인사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도예계의 거물들, 미술관 관장들, 컬렉터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우리 사위야. 내 뒤를 이을 제목이라고 생각하네. 강도영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분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께서 인정하는 실력이면 정말 대단하시겠어요. 작품을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저를 소개받는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강도영은 제게 명함을 주고받는 법부터 예의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강가의 사람이야.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행동해야 해. 저는 그런 책임감이 무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강도영이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보호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영은 제가 만든 작품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어요. 처음에는 스승의 인증을 받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 제 작품에 선생님 도장을 찍으시는 건가요? 자네 작품이 내 지도하에 만들어진 거잖나. 당연히 내 도장을 찍어야지.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만든 작품인데 제 이름이 아닌 강도영의 이름이 새겨지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강도영이 저에게 외부 활동을 제안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당분간 외부 전시나 공모전 같은 건 참가하지 말게. 실력을 더 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저는 아쉬웠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스승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공방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오직 작업에만 집중하게. 그래야 빨리 실력이 늘어. 강도영의 말은 맞았지만 저는 조금씩 갇혀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영감을 얻곤 했는데 이제는 공방과 집만 오가는 일상이었거든요. 어느 날 강도영이 제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네가 만든 이 꽃병 내 이름으로 출품해도 되겠나? 중요한 전시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말이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을 강도영 이름으로 출품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이죠.
장인어른께서 지도해 주신 덕분에 만들 수 있었던 작품이니까요. 강도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따뜻한 스승의 눈빛이 아닌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저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에게 이 일을 말해봐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자 강도영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냉기가 감돌았어요. 마치 저를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오늘부터는 이 작업실에서만 작업하게. 강도영이 저를 데려간 곳은 공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도의 작업실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되는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넓고 쾌적한 작업실과는 너무 달랐죠. 왜 여기서 작업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어보자 강도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야. 외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법이지.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스승의 말씀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좁은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도자기를 빚었어요. 문제는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강도영은 저에게 하루에 15개씩 찻잔을 만들라고 했어요. 품질을 유지하면서 그 정도 수량을 만든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량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네가 뭘 알아? 내가 몇십 년 이 일을 해왔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화했던 스승이 아닌 차갑고 권위적인 상사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작업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빨리 먹고 다시 작업하라는 게 강도영의 지시였습니다. 시간은 금이야. 1시간을 아껴야 작품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어. 저는 기계처럼 도자기를 찍어내야 했습니다. 예술적 영감이고 창의성이고 그런 건 사치였어요. 오직 정해진 형태와 크기대로만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강도영은 가차없이 부숴버렸어요. 이게 뭐야? 손잡이가 2mm 두꺼워. 다시 만들어. 그의 잣대는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만든 모든 작품에 강도영의 도장이 찍힌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작품들을 자신의 작업실로 가져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내 지도하에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강도영은 제 항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미선의 변화였습니다. 결혼 초기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었어요. 제가 지쳐서 집에 돌아와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계속 피곤해 보여요. 아버지 말씀에 잘 따르고 있는 거죠? 미선의 말에는 걱정이 아닌 감시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강도영의 스파이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조차 제 고충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래.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제 대답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강도영이 저를 가장 무섭게 다룬 곳은 비밀 가마였습니다. 공방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곳은 한낮에도 어둠침침했어요. 오래된 가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작업을 할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강도영은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며 경고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어요. 무거운 흙덩어리를 나르고 가마를 청소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도예가가 되는 과정이야. 고생 없이는 실력이 늘지 않아. 강도영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한 학대였어요. 그는 저를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만족해했어요.
자네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군. 그래야 진정한 도예가가 되는 거야. 그의 비틀린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제자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걸요. 그냥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 이용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마음의 상처였어요. 제가 꿈꿔왔던 도예가의 길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거울 속 제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기를 잃고 지쳐 보였어요. 눈빛도 예전의 열정은 사라지고 체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련이 끝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강도영의 요구는 점점 더 가혹해졌고 미선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도영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정신적으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미선이었죠. 아내라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미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도영이 없는 틈을 타서 미선을 방으로 불렀어요. 미선아, 할 말이 있어. 미선은 화장대에 앉아 로션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뭔데요? 빨리 말해요. 피곤해요. 예전 같으면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차리고 먼저 다가와 줬을 텐데 이제는 그런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신 아버님이 내 작품에 당신 아버님 이름을 넣고 있어. 나는 이제 그분의 꼭두각시가 된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루에 15개씩 찻잔을 만들라고 해. 조금이라도 틀리면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라고 하고. 나는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미선은 로션 바르는 것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동정이나 걱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무관심만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다예요? 미선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게 다냐고 묻다니요. 다가 아니야. 당신 아버님이 나를 학대하고 있어. 비밀가마에서는 더 심해.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다시 화장대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버지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선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롭다고요? 그래서 저를 학대한다는 말인가요? 당신이 좀 이해해드려요. 아버지는 평생 혼자 이 일을 해오셨어요. 이제 나이도 드시고 외로우시니까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미선의 말은 너무나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제가 당하는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의지하는 것과 학대하는 건 달라.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저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다음 말은 저를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어요. 당신은 그냥 아버지의 손이 되어드리면 돼요. 미선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미선은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는 공범자였던 거죠. 손이라고. 나는 사람이야. 당신의 남편이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선은 거울을 통해 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남편?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미선의 재산이나 지위에 마음이 끌렸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미선은 그걸 모르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진심이요? 그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미선은 냉소적으로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서며 결정타를 날렸어요. 당신이 여기서 편하게 살려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게 싫으면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내가 나가라고 하다니요. 미선의 얼굴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미선은 대답 대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마음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강도영의 학대도 참기 힘들었지만 미선의 배신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미선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용당하는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미선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제 방을 뒤지는 것 같았어요. 서랍 정리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가 일기라도 쓰는지 확인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밤에 뭐 해요? 미선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냥 잠만 자는데.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생각이라니 무슨 말인지 뻔했습니다. 도망갈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신분증도 모두 강도영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영은 저를 착취하는 가해자였고 미선은 그것을 묵인하는 공범자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생기를 잃은 눈동자, 굽어진 어깨. 이게 정말 저인가 싶었어요. 몇 달 전에 희망찬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어가는 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때부터 저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나를 이렇게 만든 저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사위였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강도영은 저를 보며 비아냥거렸어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고. 어제는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던데. 예, 장인어른. 더욱 집중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에게 한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겠어. 강도영은 제가 이전처럼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고 만족했나 봅니다. 그의 경계심이 한결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장인어른의 기술을 완벽히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녹음기 같은 걸 써도 될까요? 나중에 복습하면서 더 정확히 익히고 싶어서요. 강도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군.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가 마음에 들어. 며칠 후 저는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강도영에게는 공부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녹음은 비밀가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영은 그곳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학대했거든요. 이것 봐, 또 잘못했군. 자네는 정말 학습 능력이 없어. 강도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녹음기에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라니 벌써 몇 번째야? 자네 같은 놈은 도예가가 될 자격이 없어. 그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복수를 위한 소중한 증거였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강도영이 제 작품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작품 내일 전시회에 출품할 거야. 물론 내 이름으로 말이지. 장인어른, 그런데 이건 제가 만든 작품인데. 자네가 만들었다고. 내 재료로 내 공방에서 내지도 하에 만든 건데 무슨 소리야? 강도영의 억지스러운 논리도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이런 증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 승리는 확실해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장인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겉으로는 굴복하는 척했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상당한 양의 증거가 모였어요. 강도영의 폭언, 작품 도용 과정, 과도한 노동 강요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증거들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두자니 미선이 찾아낼 수도 있고 공방에 두자니 강도영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운명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옛 스승 김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우연히 동네를 지나가다 저를 보고 알아보셨습니다. 태준아,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구나. 김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대학생일 때 동네 도예교실에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저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에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어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의 예리한 눈은 제 변화를 한 번에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제 팔에 남아있던 멍 자국까지 발견하셨어요. 이게 뭐니? 어디서 다쳤어?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작업하다가 이런 멍이 들어? 태준아,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도영의 학대, 미선의 배신, 그리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나? 태준아, 혼자 참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해. 하지만 할머니, 저한테는 이런 증거들밖에 없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들으시면서 점점 화가 나셨어요. 이건 완전히 범죄야. 당장 신고해야 해. 아직은 안 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증거들을 내가 보관해 줄게. 그리고 내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 문화재 관련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한번 상담받아보자. 할머니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드디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기니 용기가 났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태준아, 혹시 너 할아버지가 도예 가셨다는 거 알고 있니? 네. 할아버지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너 할아버지는 정말 유명한 분이셨어. 그런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강도영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네 도자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내 옛 스승의 흔적이 느껴진다고 했던 그 말이요. 할머니, 혹시 제 할아버지와 강도영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글쎄다. 그건 좀 더 알아봐야겠어.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제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약속대로 일주일 후에 변호사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박민수라는 50대 남성이었는데 문화재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할머니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박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강도영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박 변호사를 제 조카라고 소개하며 공방에 데려오셨습니다. 강도영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예의상 환영하는 척했어요. 어서 오세요. 김할머니 조카분이라고 하셨죠? 네, 평소 할머니께서 이곳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한번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도영은 의심 없이 공방을 안내했어요. 제가 작업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위 실력이 어떤가요? 제법 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작품을 혼자 다 만드시는 거예요? 박 변호사의 질문에 강도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내 지도하에 만드는 거죠. 혼자서는 이런 수준이 나올 수 없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알아채는 듯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강도영이 다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 변호사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최악입니다. 매일 지옥 같아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증거는 확보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녹음 파일과 작업 일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일단 확인해봐야겠지만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USB를 받으며 안심시켰어요. 그때 강도영이 돌아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바꿨어요. 정말 훌륭한 공방이네요. 그런데 이 작품들의 기법이 독특한데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강도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야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거죠. 혹시 과거에 다른 스승이 계셨나요? 이 기법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박 변호사의 질문이 계속되자 강도영은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강도영이 대화를 끝내려 하자 박 변호사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아, 그런데 이 기법이 윤씨 성을 가진 분의 작품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강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성이 윤씨라는 걸 생각하면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가보셔야. 강도영은 서둘러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 할머니를 통해 박 변호사의 연락을 받았어요. 긴급히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준 씨, 큰일입니다. 박 변호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파일들을 확인해봤는데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에요. 완전한 저작권 침해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박 변호사는 오래된 도록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바로 윤정호 선생님이시죠? 1970년대 한국 도예계의 거장이었던. 제 할아버지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도영이 젊은 시절 당신 할아버지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의 작품과 기술을 도용해서 지금의 명성을 얻은 겁니다. 박 변호사는 옛 신문 기사와 계약서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빼앗긴 가족의 유산을 되찾는 정당한 권리예요.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강도영이 저를 보자마자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제 기법에서 자신의 스승 흔적을 느꼈다고 했는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강도영이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영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계속 지켜봤어요. 태준아, 요즘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강도영의 질문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과 공방만 오가는데요. 하지만 강도영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변호사와 김 할머니의 도움으로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미선이 잠든 사이에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나요? 마지막 순간에 망설였지만 김 할머니가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태준아, 이게 내가 살 길이야. 더 늦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지옥 같았던 그 집을 떠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련해준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거기서 저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영과 미선은 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나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기, 폭행 등 여러 혐의로 강도영을 고발할 예정이었어요. 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강도영은 곧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마련해준 보호시설은 작지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며칠간 몸과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제대로 잠을 자고 나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태준 씨, 고소장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알려줬어요. 저작권 침해, 사기, 폭행, 강요 등 총 7개 혐의로 강도영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언론에도 알려질 겁니다. 각오하세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인간문화재 강도영, 사위 학대 및 작품 도용 혐의로 고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어요. 강도영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맹비난했어요. 윤태주는 돈을 노리고 우리 집에 접근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제가 정성껏 가르쳐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요. 텔레비전에서 강도영의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를 악인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뻔뻔하네요. 김 할머니도 분개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첫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앞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어요. 강도영 사건은 이미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강도영과 미선이 보였습니다. 강도영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고 미선은 저를 원망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하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먼저 강도영의 혐의를 설명했어요. 피고인 강도영은 피해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했으며 피해자가 제작한 도자기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했습니다. 강도영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그저 제자를 엄하게 지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은 피고인의 지도 하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도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동안의 고통을 담담하게 증언했어요. 저는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작품을 부수고 다시 만들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모든 작품에 강도영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손에 불과했어요. 강도영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건 학대뿐이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 제가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강도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자네 같은 놈은 도예가가 될 자격이 없어. 이 작품 내일 전시회에 출품할 거야. 물론 내 이름으로 말이지. 자네가 만들었다고. 내 재료로 내 공방에서 내 지도 하에 만든 건데 무슨 소리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미선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학대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수십 년간 저지른 도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래된 도록과 계약서들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영은 1980년대 초 윤정호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윤정호 선생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의 작품과 기법을 도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도영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뭡니까? 박 변호사는 1979년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제 할아버지가 강도영에게 일정 기간 기술을 전수해주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강도영이 모든 걸 차지한 거였어요. 윤태주는 윤정호 선생의 친손자입니다. 그가 가진 기법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그를 이용해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강도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판사는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재개된 재판에서 강도영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거짓된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도영은 징역 2년에 벌금 5억 그리고 재계 위자료 1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만든 모든 작품의 저작권을 저에게 양도하라는 명령도 받았어요. 미선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흐느끼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정말 잘했어. 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미선과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어요. 태준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법정에서 만난 미선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그녀에게 느낄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갑시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강도영이 소유했던 공방은 위자료의 일부로 제게 넘어왔습니다. 처음 그곳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어요. 한때는 지옥 같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제 것이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드디어 되찾았습니다. 저는 공방 한복판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의 기법이 왜곡되고 도용당했지만 이제는 다시 제대로 된 주인을 찾은 거였어요. 첫 번째 작업은 간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영 도예 공방이라는 간판을 떼어내고 윤가 도예 공방이라는 새 간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의 성을 딴 이름이었습니다. 윤정호 할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할머니께 간판 제막식을 부탁드렸어요. 할머니는 기꺼이 응해주셨습니다. 태준아, 정말 잘했어. 내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저는 직원들을 새롭게 뽑았습니다.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젊은 도예가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했어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감격해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작품을 만드세요. 여러분 각자의 색깔을 살려주세요. 제가 직원들에게 한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강도영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공방 운영 방식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장시간 노동 대신 적정한 근무 시간을, 획일화된 작업 대신 창의적인 작품 제작을 추구했어요. 원장님,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날까요? 직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정성 있는 작품은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처음 몇 개월은 힘들었습니다. 강도영 사건의 여파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일부는 저를 기회주의자로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갔어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법에 제만의 창의성을 더해서 말이에요. 이 찻잔 정말 아름답네요.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을 때 한 관람객이 제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말이에요. 언론의 관심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캔들에만 집중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제 작품과 철학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윤태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젊은 도예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은 진정한 계승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들이 기뻤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나자 공방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문도 밀려들고 직원들도 각자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자 저를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할 수 있었거든요. 2년째 되던 해,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품을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강도영이 변형시키거나 훼손한 기법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네요. 도자기 복원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면서 느낀 점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3년째가 되자 윤가 도예 공방은 한국 전통 도예를 대표하는 명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에서 주목받았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김할머니는 제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야산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제가 최근에 완성한 작품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기법을 되살려 만든 청자 꽃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꽃병을 할아버지 묘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당당히 윤가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기법이 다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산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고 불공평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 반드시 빛이 온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강도영이나 미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온전한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고 제 철학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 방식으로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진짜 도예가가 된 거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으로 돌아가 내일 만들 작품을 구상했어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꿈과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윤태준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수를 시작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